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원 쌤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14회 이론부터 한번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배웠어요.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할 그 기업의 그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손익계산서를 나타내 주는 것도 있고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내지는 뭐 주석 같은 이 5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저희가 같이 배운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일정 시점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짚어주셔야 될 거는 일정 시점 요건 거죠. 왜냐면은 이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러한 내역인 거잖아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보통은 결산일,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에 결산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재무상태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죠. 맞는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데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와 같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만큼 현금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융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위험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한다.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에서 틀렸겠네요. 보시면은 종업원의 실적을 특정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에서도 봤다시피 자산부채 자본과 관련된 내역들이에요. 그 안에는요 사실 생산직 직원도 있고 내지는 판매직 직원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거기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재무제표 라고 하는 뭐 공시적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곳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약간 관리 회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재무제표의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익선출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박이라든지 혹은 항공기 등과 같이 하나의 재고자산을 만드는데 굉장한 원가가 투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가, 하나의 가격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에 반해서 대부분 우리가 공산품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선의선출법 말 그대로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그런 가정인 거죠. 아니면은 선의선출법에 가장 반대되는 그거 여기서 나오는 후익선출법인 거죠. 후익선출법은 뭐예요? 선의과는 다르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후익선출법 그 세 번째와 관련된 내용 이와 같이 2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 어떤 게 옳지 않은 것인지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첫 번째,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설명은 후익선출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의선출법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선의선출법 뭐였죠? 우리가 먼저 들어오면 먼저 팔린다는 거였죠. 근데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마트나 아니면은 홈플러스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아줌마들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리게끔 앞에 배치를 한다고요. 이와 같이 선의선출법이라고 하는 게 일상 속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익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미리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게 먼저 들어온 게 유통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익선출법은 여기서 나오는 그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성격과는 약간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번에 옳지 않은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선의선출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면은 2번부터 4번까지는 또 옳은 표현이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된 T계정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에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매입한 자산들이 이와 같이 차변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10개가 전기에서 이월이 된 금액인 거고 올해에는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후익선출법에서는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매된 재고로서 50개가 나갔는데 이게 모두 올해 매입한 재고자산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작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 판매되지도 못한 그 이월된 자산이 그대로 올해도 팔리지 못한 상태로 이월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된다. 그렇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 결산일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가액으로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엄청 오래전에 구입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표현 옳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에는 이익이 과소 계상이 된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뭐 10개, 50개라고 해 놓긴 했는데 이게 개수, 수량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단가에 대한 정보라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이것을 10원에 구입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10원이 아닌 50원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한 30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가를, 이 상품을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는 거죠? 모두 50원에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아가지고 매출원가 자체가 5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익이 다소 과소 계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은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단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차감이 되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내가 선의선출법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후의선출법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원가는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의선출법은 이와 같이 50원에 대한 재고가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에는 10원에 대한 재고 대신 50원으로 상정된 재고들이 판매된다. 뭐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비용이 늘어났어요. 수익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에는 기말 재고가 과소평가가 된다. 왜 그렇겠어요? 저희 지금 기말 재고로서 남아있는 그 수량이란다. 그 단가가 50원이 아니라 10원이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게 지금 가장 시세 맞는 50원이었는데 정작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거는 10원짜리라는 거죠. 기말 재고가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 옳은 표현입니다. 네, 2번 문제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배당금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배당금을 수취한 날, 말 그대로 배당금이라고 하는 현금을 우리가 받은 날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금주의는 세법에서나 회계에서나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개념이에요. 대부분은 발생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 발생주의 개념으로서 배당금을 수취한 날이 아니라 내가 배당을 받은 주주로서 이와 같이 확정이 되고 그에 대한 배당액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는 배당금에 대한 수익을 인식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한 날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상품권에 대한 판매입니다. 여러분들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소비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다거나 혹은 뭐 배가 부른 그런 소비재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교환재인 거죠. 거의 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상품권을 이렇게 판매했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상품권을 내가 발행을 하고 이와 같이 발행된 상품권이 고객하고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나의 물건과 이렇게 교환이 됐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한 날짜가 아니라 상품권과 그에 대한 재화가 교환이 되는 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장기 할부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여러분들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도를 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금이 이와 같이 한 몇 번에 걸쳐서 1년에 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와 같이 1회, 2회, 3회 받았다고 해가지고 각각의 현금 입금액을 이와 같이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의 이와 같은 수익인식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금주의, 현금을 언제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재화 내지는 용역을 언제 인도를 하고 용역에 대한 제공을 완료하였느냐. 그에 대한 발생주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건설형 공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사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장기할부 판매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게 공사 진행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처음에는 0%였다가 30% 완공이 되고 50% 완공이 되고 그리고 착공이 다 완료가 되면은 100%가 완료가 된다. 진행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은 공사 진행률 내가 말 그대로 3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 나머지 20%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혹시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에 대한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진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원가 수익을 이와 같이 인식하는 거 건설의 공사 계약의 인식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1번, 3번, 4번이 모두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일단 대부분의 그 진행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역 제공 시점에서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진행 기준을 사용합니다. 진행 기준.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상법 규정에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잉여금 중에서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현금 배당을 하면요. 현금 배당액의 10%만큼을 그 이상을 이와 같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자본잉여금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의무 성격으로 법정적립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와 반대로 임의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쓸지는 몰라가지고 임의로 우리가 잉여금을 쌓아둔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 계정과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일단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안분해서 저희가 배워보기는 했어요. 근데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중에는 현금으로서 이와 같이 자산이 감소함으로써 이와 같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주식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조정 성격의 잉여금이 차감이 되고 그와 반대로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본 총액은 물론 변하지는 않아요. 차변이나 대변이나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데 자본금 계정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데 말. 자본금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옳지 않은 답은 2번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주주의 납입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납입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납입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자본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초에 기업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일정 규모의 금액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본금으로 납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은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가산되는 금액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와 같이 손실을 봤어요. 그럼 손실은 차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금으로서 일정 부분을 이와 같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서 차감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본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납입 자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기업의 그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증가된 금액, 그리고 혹시라도 손실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차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나간 수수에 대해서도 차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차감해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이 여기서 나오는 자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차감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내가 생돈을 이렇게 날리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짜고차고 이렇게 쌓아두었던 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을 한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와 같이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그게 회계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누적된 금액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내역들이다. 다음 중 아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유가증권이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그 4번을 보시면은 1번과 3번의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 그 다음에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하나예요. 이게 10주당 지금 10주를 주당 2만 원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한세 공정가치는 주당 19,000원이다. 그 말은 즉슨 이게 20만 원이었던 게 그 가치가 19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024년도 5월 9일에는 주식 전부를 이와 같이 주당 2만 1,000원에 처분을 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나중에 현금 21만 원을 받고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을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흐름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유가증권이 단기매매 증권일 때 내지는 매도 가능 증권일 때 어떻게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지 이에 대한 내역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1번과 3번 이 두 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2023년도 기말 장부가액은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기말 장부가액 얼마로 되어 있죠? 일단은 저희가 20만 원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게 결산일 시점에 이게 시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19만 원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때 팔아버리려고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 그렇게 의도로 갖고 이렇게 구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의 장부가액은 20만 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시가를 반영한 19만 원이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시세 차익을 이와 같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대한 틀린 답으로 1번이 바로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2, 3, 4를 안 할 수는 없어요. 3번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2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저희가 19만 원으로 인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연도 5월 9일자 보니까 이 주당 2만 1,000원으로 2만 원은 올랐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팔아버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자산에 대한 감소로 대변으로 19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 현금에 대한 자산의 증가 차변에 이와 같이 21만 원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2만 원 어디서 발생하겠습니까? 대변에서 발생하죠. 이거 처분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2만 원이 발생했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번에서 20만 원이 아닌 19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말 장부가가 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2023년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24년도 5월 9일자의 회계 처리 각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일 시점에 공정가치가 이게 19만 원으로 변동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에서는. 일단은 이것도 뭐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가치 감소분 10,000원을 대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단기 손익으로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 조정 항목으로 10,000원을 차감을 한다라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 조정은 아니죠. 네. 이와 같이 자본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현금으로 21만 원을 받겠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지금 얼마로 인식을 되었었던 거죠? 19만 원. 19만 원이 없어집니다. 근데 19만 원 없어지면서 이것만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기존에 그 자본 조정으로, 자본이래니다.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으로 잡혀 있었던 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에 대한 차감적 성격으로 자본으로서 조정이 여기서 10,000원이 대변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차변에 대한 합계가 21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한 합계가 20만 원이에요.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죠? 대변에서 발생한다. 10,000원만큼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10,000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맞다. 그래가지고 이번도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경우보다 2024년도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에 대한 답은 2번과 3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2번, 3번 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그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이익이 10,000원이라는 거고, 그 세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2만 원이라는 거예요. 딱 보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을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보다 훨씬 더 적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그에 대한 평가 손실을 할 때 사실 이것을 우리 단기 손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이 처분 시에 단기 손익으로 일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은 2, 3번을 통해 가지고 4번도 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봤습니다. 일단은 5번에 대한 답은 1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가죠. 여러분들 원가 조금 뭐 이렇게 싫어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6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본원가 해당하면서 동시에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기본원가 뭐고 가공원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기본원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직접 재료 원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직접 노무원가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재료만 있다고 해가지고 제품으로 뚝 나오는 건 아니죠. 이에 대한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그러한 뭐 임차료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와 같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공원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원가이면서 가공원가이다. 이거는 여기 지금 노무원가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죠. 다른 거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에 대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을 하여서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제품 A, B, C를 생산을 하고 있다. 세 가지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결합원가, 이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순실현 가치법을 이와 같이 배부를 할 경우 이 B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실현 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A, B, C 각각의 제품을 얼마만치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판매 가격으로 일단은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근데 사실 판매 가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잡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어요. 일단은 A에서는 이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B에서는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C에서는 7만 5천 원이 발생했죠. 이와 같이 추가 가공 원가까지 차감을 해가지고 내가 순수하게 A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B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실은 실제 가치를 우리가 이와 같이 측정을 한다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A, B, C 이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A의 순실현 가치 얼마겠어요? 일단은 이게 판매당 판매 가격이 단위당 판매 가격이 킬로그램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200kg을 우리가 판매를 해요. 30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추가 가공 원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250kg 이거를 지금 얼마에 판매하고 있느냐?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가공원가 125,000원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25,000원을 차감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kg을 우리가 판매를 해요. 단가가 1,200원이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손실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가공원가가 75,000원만큼 이와 같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A에 대한 순실현, B, C에 대한 순실현 가치가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총액이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E에 대한 비율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총액이 이 정도인데 A에서 발생한 순실현 가치 30%, 뭐 20% 내지는 50% 가치 비율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결합원가가 40만 원어치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가를 이와 같이 순실현 가치에 대한 비율로서 안분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B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결합원가 이렇게 있어요. 결합원가에다가 그 추가 광고가 125,000원까지 가산하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원가 두 가지가 가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조간접 원가 이 배부 차이라고 하는 게 왜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조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 원재료의 구입액 내지는 어떤 뭐 생산직 직원들의 노무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 말고도 이와 같이 공장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니면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 내지는 여러 가지 수선비, 전력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모두 합쳐진 게 여기서 나오는 제조간접 원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도 중에는 이렇게 잘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산 시점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모든 금액이 다 확정이 되고 이게 합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간접 원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단위당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가 발생하겠다. 이게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값과 이렇게 실제값이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배부 차이 세 가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첫 번째 매출원가, 매출원가에서 우리가 차이난 것을 여기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비례배분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 재고라든지 혹은 뭐 매출원가와 같이 여러 가지 원재료나 혹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혹은 뭐 자산을 안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네 번째로 나오는 영업의 손익법은 이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우리의 영업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출원가에서도 우리가 가산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매출원가나 그 밖의 재고자산에서도 이와 같이 조정을 하지 않고 영업의 손익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배당금 수익이라든지 이자 비용 등과 같이 영업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익, 비용들이 들어가는 항목인 거잖아요. 여기로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 번째 단계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포커스가 다르기는 하죠. 제조간접 원가를 이와 같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고 간접에서 발생한 원가를 직접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인 거잖아요. 약간 포커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번에 대한 답은 2번이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9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개별원가 이거 어떤 거였죠? 어떤 개념이었죠? 우리가 선박을 만들어요.
근데 저기 울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를 만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뉴스에서만 봐도 그 배 엄청 크잖아요. 거기 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배 하나를 만들려고 거의 몇 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재고 자산을 만드는데 엄청난 원가가 투입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해당 재고 자산의 원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에 대한 마진율을 붙이는 것이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고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이와 같이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면서 따로 이렇게 두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품도 만드는데 공산품은 한 해의 단가가 그 몇십 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한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완전히 엄청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이와 같이 그런 재고 자산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뭐 개별이나 내지는 뭐 그냥 뭐 종합원가 계산이나 여기서 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왜냐하면 배 하나 만드는데, 건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재고에 대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 이 단일 제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연필 같은 거, 이 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끝에 그 고무 달렸어요.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공장에서 그냥 찍어 나오는 제품인 거잖아요. 단일 제품 연속적으로 엄청 많이 생산을 한다고요. 이게 제품 하나에 그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몇백 원 안 할걸요? 몇천 원 할걸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방법보다는 그냥 총괄적으로 총약법 내지는 선인서주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대충 그 원가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계산 방법을 따로 적용을 하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단일 종류의 연속적 대량 생산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 원가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없어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 앞에 이 실제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실제라는 거는 여기 그 제조간접 원가가 이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간접 원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합산된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일이 되어서야지만 제조간접 원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기말 전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제조간접 원가를 여기에 배부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원재료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노무비 배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 이 세 가지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제조간접 원가가 아직 마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원가 자체의 계산이 약간은 딜레이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4번도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공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공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로스 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량품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천박한 단어를 쓰고 있진 않아요. 공손이라는 매우 이렇게 정중하고 약간 그런 표현을 저희 회계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정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을 정상 공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고를 이렇게 10,000개를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근데 10,000개를 생산하다 보면요, 이게 꼭 한 개씩은 오류가 난다는 거죠. 약간 오류는 아니죠. 약간 뭐라 그러지? 로스가 발생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정상공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정상공손은 예측이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10,000개 생산하면요, 한 개쯤은 이와 같이 정상공손이 발생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워낙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꾸준하게 이게 어떤 결함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한 개씩은 이렇게 발생을 해.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정상 공손. 이제 비정상 공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정상 공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이 있습니다. 약간 뜻이 이상하죠.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정상적으로 통제도 하고 잘 만들었다고 하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오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예측할 수 없다. 내가 10,000개를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요. 10,000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정상 공손이라고 해가지고 1개씩은 발생하는데 이 비정상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2개가 발생할지 혹은 뭐 10개가 발생할지 나와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표현.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비정상 공손은 통제 가능한 공손으로서 원가에 가산한다. 이 2개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비정상 공손 이게 왜 비정상이겠습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로서 원가 그 제품에 대한 단가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그 11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11번부터는 저희가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그 첫 번째, 전 단계 세액공제법. 여러분들 우리는 뭐 바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해가지고 발생된 부가가치에다가 10%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증빙으로서 입증을 해야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세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인 거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공제한다고요. 1번 맞는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간접세를 보시면요.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부가가치를 이와 같이 납부하고 신고하는 의무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담세자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구입을 해요. 최종 소비자로서 물건 이거 1,100원짜리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1,100원짜리를 내가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사실 그 100원은 부가가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그런 성격의 그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는 최종 소비자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부담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에 대한 시고납부를 지는 자는 저기 판매자라고요. 간접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혹은 기계장치를 구입해오는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행위에 대한 그런 촉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좋은 역할도 하기는 하는데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과세가 된다. 네, 맞는 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생산지국 과세 원칙. 여러분들 생산지국이던가요? 소비지국이죠. 이렇기 때문에 소비하는 곳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가 되는 그러한 수출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0%가 아닌 영세율을 적용했었잖아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도록 0%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 건너왔어요. 수입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수입되어 온 거 저기 해외 물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두 건이기 모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겨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생산지국이라고 한 그 4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여러분들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 어떤 개념이었죠? 일단은 우리가 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을 칩시다.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근데 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과면세 겸용사업자이거든요. 내가 면세되는 약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세되는 약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소비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자가로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월세로서 달달이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월세에 대한 매입세액이 여기서 나오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세 매출도 발생하고 면세 매출도 발생하고. 그런데 사실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이렇게 안분해가지고 취급이 다른데 이에 대한 안분 계산이 생략되는 경우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여러분들 그 과세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해봤자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요. 엄청 적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과세와 면세 비율로 안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안분 계산을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 매입세액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이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상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지 않아요. 항상 미만이라고요. 50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면세 공급가에 내가 면세로서 매출이 발생한 게 채 5%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매입세액도 500만 원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고 하면은 안분 계산을 할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아닌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공통 매입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를 보시면은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내지는 환급받은 세액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대한 확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 예정신고를 이미 했어요. 근데 확정신고 때 내가 이미 신고한 분을 가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모든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모든, 예외적으로, 모든이라는 표현이 거의 안 써요.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바로 앞글자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눈치 좋으신 분들은 요건 틀렸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모든 법인 사업자는 신고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하죠.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그런 법인 사업자는 이게 개인 사업자하고 취급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정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예정 고지로 그렇게 영수증 납부세로 받은 걸로 그걸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신고해야 된다. 이게 조금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그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약간 말이 이상하죠. 신규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 개시일이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과세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종료일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3월 1일자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3월 1일부터 6월 31일 그 일기에 대한 그 종료일자가 6월 31일인 거잖아요. 그냥 그 기간만큼,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그 기간만큼만 우리가 최초의 그 과세기간을 잡겠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 개시일까지 한다? 표현이 조금 엉성하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모든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이라는 표현, 이것 때문에 지금 틀렸다고요. 모든 세입자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엄청 매출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지로 받은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액을 그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2, 3, 4 이거 다 틀렸습니다. 이거 지금 1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일단은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배당소득이라고 하죠.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2,400만 원. 근데 여러분들 금융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배당하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이 합친 금액이 이게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불리잖아요.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 종합과세로서 나머지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저희 5월달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종합과세다. 눈치채셔야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일용근로소득이 있죠. 일용근로소득은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꽤나 크죠. 근데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라 함은 우리가 종합소득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세금 떼고 그걸로 종결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지금부터 갈려지죠. 그러면은 3, 4번이 이게 분리냐 아니 종합이냐 그 하나만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이 답을 1번, 2번에서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3번을 보시면은 주택 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이 100만 원 발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그런 소득을 우리가 여기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금액이 발생해도 심지어 100만 원을 벌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종합과세로서 이게 나중에 다 정산이 됩니다. 이게 종합과세다. 그 말 나온 순간 지금 이거 정답은 2번이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거의 3번에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딱 여기 보는 순간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한 그 인적 용역의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필요 경비율이 얼마나 인정이 되죠? 60%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40%의 소득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800만 원에 40% 하면은 84, 32, 32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00만 원 미만을 이하일 경우에나 우리가 선택적 분리과세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여지조차도 있는데 이미 넘어버렸다. 그러면 종합과세 해야죠. 예. 그래가지고 14번에 다 취급이 다른 하나는 이론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거 일단 한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수입을 발생시켰어요. 1,000원짜리 물건 팔았어요. 기분 좋아요. 근데 현금으로서 입금받은 금액은 1,100원이에요. 근데 100원은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부가세라는 거죠. 부가세로서 내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 소비자를 대신해가지고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부가세 현금으로 받은 거 이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납부해야 할 예수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입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자산 수중 이익. 이게 뭐죠?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있어요. 일단 자산을 어디서 꽁으로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자산을 꽁으로 얻으면은 돈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영원으로 잡느냐? 그렇진 않죠.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효익을 우리가 산수로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산이 났어요. 그럼 대변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자산 수익 이익이 나온다고요. 이 영업의 수익 항목이기는 한데 일단 수익이라고요. 그만큼 내가 자산을 꽁으로 얻은 이득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가산을 합니다. 예. 근데 저기서 지금 소득세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이라고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금 예외가 있죠. 보시면은 우리가 어쩌다가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도소매 업자인데 여기에 있는 건물이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사업에도 잘 쓰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재산세만 나가는 그런 축내는 재산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 건물 판매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고정자산을 매각을 했거든요. 어쩌다가 우리가 뭐 건설업 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냥 도소매업으로 이렇게 물건만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쩌다가 건물 판매했다고요. 근데 이게 건물 판매한 거 굉장히 그 단가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금액에 가산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을 해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업종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뭐 7,500만 원, 1억 5천, 3억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수익 금액이 좀 발생하는 그 잘 나가는 사업자를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고정자산 매각도 가산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은 고정자산 매각액은 넣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그럼 고정자산 매각 넣어야겠습니까? 안 넣죠. 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자가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A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려고 했더니만 A 제품이 B 제품의 원재료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난 A, B 다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그러면은 A가 지금 판매되지 못하고 A의 원재료로서 소비가 됐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재료로 사용된 거 내가 판매했다고 부가 총수익 금액에 가산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매된 건 아닌 거잖아요. 원재료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판매가에 가산이 돼서 나중에 어찌됐든지 간에 제품에 대한 단가가 어차피 이렇게 반영이 될 거거든요. 매출액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대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일단은 저희 이론과 관련된 1번부터 15번까지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실무와 관련된 내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